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저번 수업에 제가 농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농부의 이야기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을 때는 밭 가는 일이 정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각이, 어떤 감각이 올라올까요? 물, 갈증이라는 감각이 올라옵니다. 갈증이라는 감각이 올라오면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 과정을 이제 접촉 요 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차렸다면, 이때 알아차렸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에너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합니까? 물을 찾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을 찾는 것. 아직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행동은 뭐냐면 물이 저 그늘에 있구나. 물 쪽으로 내가 이동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접촉을 하거든요. 접촉은 뭔가요? 물을 마시는 것. 자, 물을 마시면 이제 갈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세요. 전경이 어디로 가버렸나요? 물로 나버렸죠. 완전 해소됐거든. 물로 나고 다시 밭 가는 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밭을 어떻게 해서 갈아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가지고 다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행동해서 다시 뭐 합니까? 전경이, 밭 가는 전경을 만들어 놓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순환되고 있는 거죠. 이걸 접촉 주기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요 개념을 갖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앞에 거와 뒤에 게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게 전체성으로 이미지를 잡아놓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그 주기의 표의 첫 번째가 뭔가요? 배경이죠. 배경에서 제일 먼저 감각이 오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다시 넘어가 보세요. 배경으로부터 이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 차단이 되거나 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배경의 욕구나 감정을 신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며, 이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면 깊은 수면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 정신해리 상태, 이 상태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체면에 들어갔을 때 신체 특정 감각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감각이 차단된다는 체면 상태에서 이걸 꼬집어도, 칼로 째도 이 감각을 못 느껴요. 분명히 여기에서 감각은 있는데, 배경은 있는데 이게 전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의 장애를 가진 경우는 대부분 어릴 때 트라우마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어릴 때 부모의 방치는 아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죠. 이때 자신의 배경으로부터 감각이 나타나는 과정에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그 추운 날에도 밖에 나가서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든다. 이건 이 상태가 되면 아주 무감각해지거나 멍한 상태에, 이게 정신분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조현증, 조현병, 그러한 데서 관찰되는 요 장애예요. 앞에 그림에서 이제 배경에서 감각으로 올라오는 거에 차단되는 것. 요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장애를 갖고 있구나. 자, 다음 단계를 한번 보자고. 자, 아까는 배경에서 감각이었는데, 이제는 뭐? 감각과 알아차림의 사이에 장애가 생겼다. 이는 뭐냐면, 이제 감각은
감각은 왔어요. 신체 감각은 지각을 했는데 뭐가 차단됐다? 알아차림이 차단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신체 감각에 대해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건 대부분 나쁜 성장 환경이나 억압이나 어떤 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게슈탈트가 형성이 안 됐을 때 이러한 장애가 나타난다. 이러한 장애가 나타나면 감각에 대해서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알아차림에 혼란을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치료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감각을 전혀 못 알아차리는 경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이완 훈련이나 이런 걸 시킬 때 이 상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뭐냐면 자, 이때 왼쪽 팔의 감각은 어떤가요? 몰라요. 지금 이완 훈련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감각은 있는데 그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차단되어 있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바로 감각과 알아차림의 장애예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담자가 감각은 지각을, 신체 감각은 지각을 하는데 알아차림이 차단된 상태라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건 하나의 모델이니까 초록을 제가 읽으면 빨강을 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이제 이 감각이 차단된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당신은 지금 신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손목과 팔이 재는 느낌입니다. 그 팔의 긴장을 풀기 위해 팔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팔을 꾹 뺐다 뺐다 하면 되겠지요. 그럼 계속 그 팔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말해줄 수 있나요? 주먹으로 무엇인가를 치고 싶고요. 그러면 주먹으로 내리쳐 보세요. 지금 당신이 때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유도함으로 해서 신체 감각과 알아차림에 차단된 걸 연결해 준다. 연결해 준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단계로 앞에 제일 첫 장에 그 알아차림과 접촉 표를 푸는 거예요, 이걸. 자, 이제 알아차림은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되나요? 에너지 동원. 이걸 이해하면 나중에 사람들은 왜 주식에 투자할 때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기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왜 행동을 못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차리기는 했는데 행동을 못하고 또 행동을 했는데 접촉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심리 상담의 뿐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론들이에요. 자, 일단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 사이에 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게슈탈트는 형성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행동. 에너지 동원이 필요한데 에너지 동원에 실패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잘 보세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뭘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단계. 이런 경우 많죠.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기회인데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이걸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것들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변화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해결하고 싶지만 실현할 뭐가 없다? 의욕이 없다. 그럼 감정 표현 후에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내가 분명히 이걸 알아차리겠는데 내가 뭔가 저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가고 있고 저 사람도 마음이 좀 있는 거는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에너지 동원을 못 하게끔 누가 차단하고 있나요?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차단하고 있는 상태죠. 또는 도덕적 규범에 얽매여서 자신의 욕구 실현 행동에 공포심을 가진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면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것이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 사이의 장애예요. 그럼 이걸 다음 뒷장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내담자에게 심호흡을 시키거나 신체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자신의 그러한 알아차림 이후에 행동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쉬운 단계부터 이제 접근을 들어가는 거예요. 신체적인 활동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때로는 고함 지르기. 고함을 지름으로 해서 뭔가 이제 행동을 하죠. 베개 때리기. 이런 이제 기법들은 나중에 제 뒤쪽에서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시킨다. 또는 춤이나 노래를 하면서 흥분 에너지를 발산시켜준다. 놀이를 통해서 감정을 표출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과 행동의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에너지 동원은 됐어요. 에너지 동원은 됐는데, 에너지는 올라왔는데 행동을 못하면 이 에너지는 내 안에 갇히잖아. 우리 그런 경우 참 많거든. 확 올라왔는데 아이고 참자 하는 거, 이제 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에너지는 동원했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 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노감을 지각하고 에너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대에게 표출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편한데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돌려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반전이에요. 남에게 줘야 될 걸, 나쁜 걸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욕구를 지각하고 흥분하기는 하는데 뭘 못하죠? 상대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자의행위나 공상, 짝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 그 다음에 흥분 에너지를 신체 긴장으로 억압해서 에너지를 낭비시켜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체 긴장으로 억압하게 되면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그 긴장하는 데 써버리니까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공상을 하거나 엉뚱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라도 그걸 하면서 게스탈트를 방해해버린다. 그래서 에너지 동원과 행동 사이에 장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넘어가 볼까요? 이 경우에 내담자의 개인적 배경을 파악을 하고 강제로 에너지를 표출시키는 억압적인 그런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외부로 표현하도록 상담사가 도와줘야 한다. 처음에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고 차츰 그걸 외부 대상으로 확대한다. 요거는 지금 개념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실습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행동은 했어요. 행동은 했는데 뭐가 안 된다? 야, 이게 이제 접촉이 마지막 완결 단계잖아요. 알아차림을 완성하는 게 접촉이잖아. 우리는 접촉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했던 거고.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접촉에 실패하면 이건 온전한 게스탈트 형성을 못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중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이제 접촉하고 있는 건데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산만하게 번잡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고자 하는지, 그 사람의 대화하는 걸 문맥을 정확하게 짚어서 거기에 맞는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그럼 상담사가 만약에 이 내담자가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을 접촉하는 온전한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접촉 대상을 잘
겨냥하지 못하고 산만하다. 요 단계가 되면. 말이 많고 행동도 분주하지만 자신의 체험을 통합하지 못한다. 통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성을 완결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외적으로 현실과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다. 내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성에 집착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집착, 그러한 어떤 중독 상태에서 자신을 접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쪽에 점점 빠져버리는 그게 행동과 접촉 사이의 장애예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지각하도록 도움을 주고 행동 결과에 대해 차분하게 음미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조그만 행동 단위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에너지와 접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느낌과 깨달은 바를 언어적으로 묘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이 전체적인 게스탈트 형성에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완결을 못 시키는가가 나와요. 자, 우리는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뭐 해야 되나요? 이제 물러나야죠. 내가 만약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는 접촉까지 했는데 계속 내가 물을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태로워지겠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사람과의 접촉 이후에 그 사람과의 접촉이라는 건 연합이고 융합이거든.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건강한 사람은 리듬 속에 살고 이 건강하지 못했던 이 리듬이 깨진다. 자, 리듬 있는 삶은 혼돈과 당황, 부끄러운 실태까지도 수용한다. 이게 뭐냐면 쿠션이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가 뭐 한다? 수용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접촉과 물러남 사이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리듬이 차단되면 자신을 놓지 못하고 실적에 집착한다.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다. 피곤함을 부정하고 일에 매달린다. 일에 어떤 강박을 갖는 사람들. 접촉을 인식하지 못해 계속해서 집착을 요구하며 주변을 지치게 만든다. 침묵과 공백에 들어가면 과거의 상처나 공포감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게 접촉과 물러남 사이에 장애를 가질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때로는 공백에 몸을 맡기고 미해결 과제를 직면하여 완결시킨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호흡도 하고 이완도 하고 명상도 하는 거예요. 접촉에서 얻은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게 하여 동화시킨다.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에 빠지면 그것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걸 우리가 강박이라 하잖아요. 완벽을 고집하는 한 접촉에서 물러날 수가 없다. 저번에 수업 중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미해결 과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미해결 과제가 반복 해결 개수할투를 일으켜서 심리적 걸림돌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미해결 과제를 그 정도면 뭐 괜찮아. 충분히 내가 그건 다음에 회복할 수 있어. 다른 걸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동안만큼은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을 고집하는 한 물러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노력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축하한다.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나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나 잘한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보죠.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
농부의 사례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만약에 한 과정에 차단이 됐다면 자, 농부가 일을 하는데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일을 하는데 뭐가 났어요? 갈증이 밑에서는 일을 하다가 지금 생리적으로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랬는데 그 감각을 못 느낀다면 이 사람은 계속 뭐 하고 있나요? 일을 하고 있으면 갈증을 못 느꼈으니까 이 사람의 몸과 어떤 마음은 피폐해지고 병적인 상태로 가겠죠. 아, 여기에 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갈증이 느꼈는데, 아, 물을 마셔야 되겠다.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물이 필요해라고 알아차림을 못 가진다면, 갈증 느끼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은 이제 가졌는데, 내가 물을 찾는 에너지 동원을 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그 갈증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온전한 일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찾기 위한 에너지 동원은 했는데, 아, 물이 저기 있는데, 물을 찾았는데, 물로 이동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갈증 나는 상태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갈증은 갈증대로 느끼고, 아, 물은 저기 있는데, 까지는 알았고, 근데 이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일도 안 되고 갈증은 나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제 이동은 했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더 타겠죠. 물은 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물을 마셨는데 접촉은 했는데 내가 계속 이 물이 다시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저 가서 일하면 나는 도저히 힘들어. 물통만 잡고 있다면.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고 있거나 물통만 계속 잡고 있다면 뭐가 안 되나요? 물러남이 안 된다. 자, 그거에 대한 뒤에 설명을 쭉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예를 들어 1번에서 2번만 이렇게 탁 막힌 수가 있나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런 게 조금씩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개만 탁 좀 더 강할 수는 있나? 좀 더 와닿을 수는 있나? 근데 이게 여기가 막히면 여기는 더 쌓이게 될 거고 여기는 더 쌓이게 되지 않을까요? 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선생은 지금 본인의 상태가 병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 네네. 그걸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안 맞지. 본인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아, 나는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한데? 이 부분이 조금 그렇는데? 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감각은 있는데 알아차림이 전혀 없는. 근데 그게 확 너무 명시적으로 나타나죠. 아, 그래요? 왜냐면 트라우마는 우리의 감각을 차단시켜버리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우리 에너지 동원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트라우마는 나를 좁혀진 경계에 가둬버렸어요. 행동하지 않게 만들었죠. 그죠? 트라우마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못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아, 그러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게 명료하게 나타난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기서 좀 더 행동하면 될 텐데. 뭐 그런 건 다. 저 사람은 좀 접촉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심리치료 상담에만 쓰는 게 아니고 코칭이나 일반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서 모든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이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금방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짚었어요. 맞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됐어요?